네, 외환 시장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면도도 못하고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연휴 동안에도 외환 시장이 급등락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다 하신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erratic이라는 표현은 변덕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변덕스러운 policy, 트럼프식 변덕스러운 policy, 정책이 harming the reputation of American asset, 미국 자산에 대한 평판을, 인식을 해롭게 만든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라는 기사가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던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 뭔가 합의를 보고 싶은 입장인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전화 한 통화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그 고통스러운 트럼프의 심정도 그림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급락했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했거나 혹은 그 두 가지 요인, 원화 가치 급등, 달러 가치 급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TWD, 대만 달러 환율이죠. 대만 달러 환율 역시 이렇게 대만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미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는 뭐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물론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공포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논의가 아니라요.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만으로 외환시장은 작용되는 것이죠. 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그런 겁니다. 대만 당국이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마치 이 1985년에 있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던 그 플라자 합의,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협정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걸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합니다. 마러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중앙은행 총재 또 총통 나서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 안에 환율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것이 다시 이 대만 달러 환율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요인은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이 대만 TSMC에서 그 인공지능 개발에 이렇게 활용되는 많은 칩들, 그죠? 서버,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또 늘어난 것도 사실상의 배경도 있겠죠. 그래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됐는데 미국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를 찍었고 한국 GDP 증가율도 1분기 속보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아예 뛰어넘고 5.4%를 기록합니다.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글로벌 자본이 대만 시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유 있는 것도 있고 이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적 현상이고요. 이유 없는 것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공포감인 거죠. 자, 잠깐 가볍게라도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985년이죠. 사진이 굉장히 흐릿하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에서 이 협의가 있었다. 재무장관급 협의가 있었다 해서 플라자 협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달러 가치를 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왼쪽이 독일이고요.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각각의 재무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약세화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플라자 합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른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나 배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배경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미란 보고서를 한번 어, 정독하듯이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까 계획이고 그 미란 보고서에 있는 핵심이 이 마러라고 협정인데요.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이 미란 보고서라고 지금 쓰이죠. 근데 원래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네임의 보고서였는데 지금은 그냥 미란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표지를 제가 그대로 제시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행정부가 무역이나 안보나 이런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이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자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마러라고 협정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마러라고는 이게 트럼프 집입니다. 트럼프 집이고 리조트 같은 집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미란 보고서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옆으로 곁가지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 내용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마러라고의 개념이나 뭐, 리조트나 그 역사도 제가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러라고 협정의 핵심 한 가지는 사실 그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미란 보고서가 정말 실현될까? 근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됐고 더군다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 그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미국 경제를 운용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하는 연설이 있었는데 이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마러라고 협정에 부합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담겨 있는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면 트리핀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랑 비슷한 그림인데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국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뭘 해야 되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를 계속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를 계속 용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국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기축통화국으로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러다 보니 과대평가되고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고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의 삶을 고충스럽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자 지급액이 커지고 또 실제 어, 뭐 국채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부담스럽고 그리고 국채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준다. 라는 그 해당 내용이 트리핀 딜레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미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달러화의 약세화를 추진하자. 사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 그동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국이었죠. 무역 적자국은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강달러가 유리하겠죠. 적자국이니까. 수입국가니까. 돈의 가치를 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저렴하게 사오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움직이자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로컬,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려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많은 기업들은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세요.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더 생산을 늘릴까? 어느 나라의 공장의 가동률을 줄일까? 이걸 결정할 때 환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달러가 강세라고 한다면 양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미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자. 라는 움직임을 고민할 것이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자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달러가 약세일 때는. 그런 것처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공장 재배치 문제는 별개고 공장이 재배치됐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가동을 늘릴까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게 재무적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릴 때 역시 환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그 다음 미국 내에서 생산 가동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풀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요. 이제 지금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께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는 인덱스가 많아요.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인덱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제가 시간 많이 들여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연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그래프는 제가 만들었겠지만 이 데이터는 연준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많이 보셨으니까 좀 줄이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신흥국, 이머징 마켓, 신흥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달러 인덱스 그 자체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달러 약세화로 전환된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화로 전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자, 달러 가치가 약세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달러 가치의 약세화다. 이 부분은 한 가지 반영해야 됩니다.
대만 달러가 유독 급락을 했었던 것은, 그 환율이 급락했었던 것은 유독 대만 경제가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또 수출액도 대미 수출액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관세 전쟁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만 경제에 대한 궁극적인 움직임, 대만 달러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 미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하는데 대만 달러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게 반영된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관세 전쟁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 어, 대만 달러화의 가치를 높게 가져가라는 마르라고 협정이 안에 환율 개입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반영됐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이렇게 급등락한 것이고 위안화도 비슷한 개념이고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한국 원화 가치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역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역시 유독 떨어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놓치고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통상 빅스 지수, 세계 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변동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면 달러라는 안전자산,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빅스 지수가 치솟을 때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빅스 지수가 치솟을 때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역시 치솟을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조를 보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그 지점, 그리고 상호관세가 실제 발효되는 그 지점, 그때는 빅스 지수가 치솟았어요.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게 고조됐어요. 근데 재밌게도 달러 인덱스, 파란색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전 아직도 달러는 안전자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자산, 레벨 100에 해당됐던 안전자산인 달러가 레벨 90으로 떨어진 거죠. 여전히 90에 해당되는 안전자산인 건 맞아요.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자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시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근거가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과정에서는 사실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3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축약한다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바로 변동성이에요. 불확실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요. 공포감이 치닫죠. 팬데믹 선언을 해요. 공포감이 치닫죠. 이럴 때마다 또 역시 상호관세 발표하죠. 공포감이 치닫죠. 이렇게 공포감이 올라갈 때마다 일시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공포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감과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방금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한국 금리가 낮으면 한국 돈의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높게 치솟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같이 급등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치솟고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소위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는 과정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관이나 국가가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좀 있는 것이고, 잠재적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하지 않고자 하는, 왜 굳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야 돼? 미국 경제 앞으로 흔들릴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과정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게 미국 동맹국들이거든요. 미국 동맹국들이 다 하나같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요. 이게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증가하는 이런 주요국들의 국민들의 감정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결국 이 주요국들의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굳이 보유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강조하고요. 그러면 금리 얘기도 해야 됩니다. 재밌게도 잘 보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보세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은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죠. 실제 달러 인덱스 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요국 기축통화국들 나열한다면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또 유로존의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예요. 그러니까 6가지 기축통화국들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계산한 게 달러 인덱스인데, 금리의 레벨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미국은 진작에 금리 인하 시작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 금리 인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5, 6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 어려울 것으로 보통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로존은요, 유럽 경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지금 2.4%까지 내렸어요. 스웨덴은 2.25%까지 내렸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스위스는요, 0.25%까지 금리를 최근에까지 인하합니다. 그럼 일본보다도 낮은 금리를 운용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만 보면 뭐 해야 돼요? 달러 강세해야 돼요. 금리만 보면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금리만 보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금리 전망에 따르면 외환시장에 반영되기를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종전에는 약 1%까지 인상하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지금은 힘겨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1%대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올해 내년 지금 IMF의 전망도 마찬가지 제로 성장할 것으로 또 재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달러 강세화의 요인이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저로 화면을 키울게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 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는 과정이니까
달러 가치의 강세화를 전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려 했는데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은 금리를 인하 못하는 다른 나라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강화시키는 요인, 죄송합니다. 강달러를 반증해주는 통화정책 기조인 거예요. 이 모든 기조가요. 향후 전망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 기조만 보면 달러 가치의 강세 기조를 대변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고 있는 것은 금리의 영향도 있고 변동성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펀더멘탈의 영향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많이 쇠퇴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제2의 플라자 협정이 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반영됐지만 중기적으로 미국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평가가 퇴색되어 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통화정책 기조만 보면 달러 강세화를 반영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할 만큼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실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떻길래 그런가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어요. 계속 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해왔던 나라고 앞으로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 같고 가뜩이나 금리는 높아졌는데 순이자 지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방위비 지출을 넘어선 수준으로 순이자 지출을 감당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수지 적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1분기에도 재정 지출을 줄인 겁니다. 그게 역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미국 경제가 취약한 겁니다. 실제 IMF의 전망에 따르면 종전 전망만 해도 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진입하기 전 단계의 전망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거야라고 이렇게 전망했다가 사실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미국 경제부터 충격을 얻을 거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 미국 경제에 대한 조정폭이 가장 컸거든요.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본시장에, 외환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겠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트럼프의 행보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달러화를 누가 발행해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누가 공급해요? 중앙은행이 공급해요. 근데 행정부가 이 통화당국과 독립성을 유지시켜줘야 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트럼프의 행보를 보이니 세계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연준 의장을 섀도우 연준 의장을 만들겠다.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겠다. 뭐 퇴임을 내가 결정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준의 힘을 레임덕을 찾아오게 만드는 등등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행보 그 자체가 우리 FOMC 회의 결과 세계 국민이 다 보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 보는 앞에서 연준을 흔들려는 독립성을 무시하는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많이들
정말 실증이 난 거죠. 이게 나라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의 정치적 지위도 트럼프의 정치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위도, 통화 정책에 대한 지위도, 혹은 미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탈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도,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안전자산일까? 위험해. 불확실성이 고조돼. 변동성이 커져. 그러면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달러는 제 안전자산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금만 선호하고 달러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야기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100 레벨에 있던 안전자산이 90 레벨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관세 전쟁이라는 위험성,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죠. 그게 또 달러 가치의 약세화를 또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시적인 몇 가지 요인들이 역시 대만 달러의 원화 가치에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후에 마로라고 협정에 대해서 정말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미란 보고서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고서에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별도로 한번 갖기로 꼭 약속을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만으로는 이제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고 매일 여러분들과 여러 아침 경제 뉴스를 살핍니다. 그리고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즉문즉답 좀 해드리고 있죠. 또 매월 월간 특강으로 여러분께 직접 다가가서 세미나의 형태로 온오프 병행이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피셜 클럽에 조인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